시작할게요. 음, 자, 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 연간으로도 떨어졌고요. 보시면, 예, 연간으로도 이렇게 떨어졌죠. 전년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월간, 전월 대비해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마이너스 생산자 물가 지수 마이너스가 났죠. 아마 유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 생산자 물가 지수 하락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보면 물가는 피크아웃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시장에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올라갔지만 나스닥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폭과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 시장에 미친 영향은 서로 다르다라는 게 어제 나타나는 형태의 흐름이고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보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어, 유가가 생각보다 안 빠진다. 에너지가 껴가고 그죠? 어제도 99불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뭐 피크아웃은 쳐도 생각보다 안 꺾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단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피크아웃 친 거하고 앞으로 추세가 돼서 막 4%, 5%로 막 심하게 꺾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막 지금 막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영원히 올라갈 것처럼 어, 막 이게 흥분해갖고 막 주식을 막 엄청나게 매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형태를 보면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안 떨어져요, 지금. 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지수의 고점이 어디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고 오늘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라인 근처에 오면 긴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라인으로 가면 종목들을 교체를 하거나 좀 줄여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유가가 아, 이게 또 이게 좀 종목 라인 미국 주식 라인에 유가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럼 또 상품 라인에 또 종목을 넣어놨나? 그걸 뺐구나. 아, 주식 라인에 유가가 들어가. 이거 제가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는 주식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도 에너지 주식이 많이 올라갔죠. 그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 게 있어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 안 떨어진다 이거 진짜 그 내추럴 가스하고 천연 가스하고 유가 에너지 쪽이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다시 99불까지 왔고요. 그 WTI는 94불까지 왔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오랜만에 104불까지 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요건 이제 조금 늦게 반영돼서 105불이고 104.980까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연간보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떨어져도 시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소비자 물가 지수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생산자 물가 지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이거 8월 12일 날 이게 어제 새벽에 이게 국채 금리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 좀 보세요. 지난번에 0.4까지 벌어지고 0. 플러스 0.1까지 벌어졌던 게 조금씩 더 이게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0.17, 뭐 18 이렇게 됐던 게 0.33까지 다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져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좁혀지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년물하고 3개월물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경기 침체는 거의 온다라고 보니까 얘가 마지막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굉장히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거는 별로 찝찝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의 고점을 정말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언제 고점이 될지, 언제 고점이 될지. 물론 이제 그 전에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겠지만 이번에 시장의 고점이 언제 정도 올지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지수선물 매도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 곧버스도 매수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주식도 줄여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보면 얘가 4조까지 줄어들었는데 얘가 지금 1조 6천억까지 다시 증가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그 변곡의 그 금액 중에서 올해 들어서는 7천억, 5천억, 9천억 있는데 1조 6천억까지 올라온 적은 올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속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800억, 700억 이렇게 올라오다가 최근에 속도가요. 너무 가팔라졌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그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 장에 내가 소외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 이슈보다는 시장에서의 변화를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기존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왜 제가 지금까지 1년 제가 3개월 동안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있지만 종목도 리스크 관리 잘하고 있지만 왜 제가 지선물 매도는 단 한 번도 손절이 없는지 아세요? 왜 이런가 하면 이런 개인들의 어떤 단기적인 심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표를 굉장히 꼼꼼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심리적인 지표가 막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매크로 변수보다는 시장에서 타이밍을 되게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대응을 되게 빨리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딴 거는 찝찝하지 않는데 이게 되게 찝찝해요. 또 하나 찝찝한 게 있구나. 또 하나 찝찝한 거 뭐냐면 이거. 이게 되게 찝찝해요. 이게 왜 찝찝하냐면 금융 투자가 지금 인버스를 8월 달에 다시 플러스 뒀어요. 그리고 1월에서 8월까지 누적은 4,600억이고 1월에서 8월까지 1조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안 줄여요. 안 줄여요. 인버스를. 그러니까 얘하고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하방의 배팅을 올해 1월부터 했던 것들을 지금의 반등 시점에 안 줄인다는 거. 심지어 인버스는 8월달에 순매수 전환됐어요.
요럴 때는 제가 매크로 변수보다는 시장이 언제쯤 고점일까를 굉장히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에 너무 그 이렇게 그 이게 매몰되면 어 이게 이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막 주변에서 이제 뭐 9월 달도 간다, 10월 달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엄청난 상승이 온다 이렇게 그러면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아무리 뭐 이렇게 금융처가 매수하고 뭐 신용자구가 많더라도. 근데 약간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네. 아직은 괜찮지만.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어,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에서 7월 14일부터 4조 2천억, 코스닥은 2천억을 샀고요. 거래소가 더 낫죠? 코스닥보다는. 예. 그리고 외국인 선물도 보면 13,000계약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개인들은 완전히 반대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버스를 2,700억을 매수하고 있죠. 이 장에. 완전히 이게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랠리가 언제까지 갈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겠죠. 이거는. 예, 그런 거고요. 정말 또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어, 이게 어, 정말 놀라운 건데요. 어제 8월 1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목요일 기준. 예. 그러니까 8월 11일 기준이고 오늘 끝나면 8월 12일 기준이 나오는데 2021년도는 그렇다 쳐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지. 근데 2012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 제가 볼 때 이거 어제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좀 미친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거래소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총 금액이 19조 3,528억이에요. 그러니까 8월 11일 기준, 어제 기준. 요거에 대한 평균 매수 지수대가 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매수 지수대는 요 정도고요. 어, 그러니까 평균 지수대는 요 정도고 이렇게 되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평균 지수대는 요 정도고 어, 요런 형태인데 이게 되게 놀라운 형태가 뭐냐면 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시킨 게 17조 4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보여줄 때 82%였잖아요. 지금 89.9,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55.2%밖에 안 샀는데 올해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두 종목에 전체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매수했던 금액의 90%가 지금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삼성전자는 한번 사면 단타를 안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이슈가 떴는데도 전자가 만약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전자에 국한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래 왕따를 당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올해 개인 거래소에서 샀던 그 개인 투자들의 전체 금액 중에서 90%가 묶였다는 거예요. 전자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ISM 제조업지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예전에 S&P 500의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낙폭 얘기할 때, 그러니까 2022년도에 연간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1907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 대전, 대공황, 2차 대전, 오일 쇼크, 9.11, 그 다음에 리만 브러스 사태 이까 때까지 단일 연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역대 최대치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경기 침체가 있었던 해, 그러니까 1907년도에 패닉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 줬다가 이만큼 다시 떨어지고요. 그래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게 경기 침체의 그 폭은 좀 적은 형태였던 게. 근데 대공황 때 보면 보세요. 이게 3년을 이렇게 떨어져요, 내리.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있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3년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차 대전에 대한, 그러니까 포스터 1차 대전도 보면 이 정도 떨어졌고요. 오일 쇼크도 이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도 2년 연속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9.11 때도 3년이고요. 그 전부터. 그 다음에 그 금융위기 때만 이렇게 1년 떨어졌다.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페드가 돈을 많이 풀 때였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형태였고, 그래서 많이 비교하는 게 대공황하고 오일 쇼크 때 많이 비교하잖아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거 전쟁 필요 없고, 이것도 패닉도 필요 없고. 근데 얘들의 공통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쉽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올 쇼크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얘도 기술적 반등 났다가 내년에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해 만에 반등을 했던 그 시기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일 쇼크 때나 그 대공황 때 이 정도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그때 정도를 비교하면 이게 오래 빨리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이렇게 떨어지면 회복 시간이 리커버리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그렇고 이렇게 오일 쇼크 때도 그렇고. 근데 요때는 좀 짧았잖아요. 요때 2000년도 때. 그때도 한 5년, 한 6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때까지는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제일 찝찝하죠. 어, 어, 없구나.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가 비중이 너무 크게 올라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 부분들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로 올라올 때 지금은 랠리를 좀 즐기지만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 큰 흐름도 그렇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 중기적인 수급도 아직은 얘네들이 안 풀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가자. 그리고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은 올라올 때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종목 교체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향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하고 주도주가 될 수 없는 섹터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교체 작업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됐죠?